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최종경 흥국증권연구위원 모시고 IPO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 들어서 증시 여러 이슈 중에서 두산로보틱스 지난 5일 상장한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전날 종가 따따블까지는 못 갔죠, 물론 당연히 못 갔는데 상장과 동시에 대장주가 됐지만은 주가는 약세를 보이다 오늘은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신규 상장을 했죠.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26,000원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첫날 종가 51,400원을 기록하고 끝났으니까 공모가 대비 약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 이제 이렇게 몇 거래일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가격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조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 이제 그 올해 이게 벌써 10월이 됐는데 두산로보틱스가 코스피 2호 상장 기업입니다. 아직 그런가요? 두 번째예요. 네, 올해 그만큼 좀 큰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이 좀 가뭄이었는데 이제 3호, 4호 기업으로 이어지는 좀 그런 중요한 좀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코스닥까지 다 합치면 전체 50여 개 기업이 IPO를 마쳤어요. 네. 그 중에 주가 상승률은 6번째입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상승률을 더 크게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초부터 두산로보틱스 뭔가 좀 큰 일을 낼 거다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6월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주의 가격 제한폭을 400%까지 확대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사실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기준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죠. 네.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이 시장의 컨센서스죠. 이제 두산로보틱스가 상장하면은 얼마 정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약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1.7조의 공모가로 상장을 했으니 공모가에서 비슷하게 들어와서 현재 3조 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으니 저는 좋은 주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를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예, 요거를 한번 좀 다 같이 예. 봐주시면요. 지난 6월 말에 신규 상장 주식의 가격 변동폭이 확대 시행된 이후에 IPO 주식들이 신규 상장일에 변동성을 얼마나 보였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예. 그린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한 개가 기업 한 개라고 보시면 예. 되고요. 마지막 어디쯤에 있는 게 두산로보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느낌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그래프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가 네. 점점 변동폭도 줄어들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 보이실 그러네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가격 제한폭 확대는 적정 균형 가격 조기 형성의 결과로 이렇게 좀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좀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늘 당부를 드리는 게 가격 변동폭을 확대한다고 거기까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예. 더 가격은 안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15년 전에 가격 제한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30으로 이렇게 넓히고 그렇죠. 나서 가격 변동폭이 더 이렇게 되지가 않았잖아요. 예, 더 그렇죠. 안정된 시장으로 갔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IPO 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 가격 제한폭 400%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잘 보고 투자하시기를 항상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못하는 게 심리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 이론이고요. 그게 이제 선진 증시에서는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제 가격이 더 자기 가격을 잘 찾아간다는 게 1980년대에 이미 그 입증이 다 된 논제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주가에 반영할 재료는 빨리빨리 반영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산로보틱스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 돈 버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매출이 450억, 올 상반기 237억이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적자까지 나는데 시총 3조 넘었다.
뭐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재는 몸값이 좀 고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신 거고요. 이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현재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가 그 중간에 어디쯤 가격이 이제 오늘 네.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화의 초기 설정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받아들여지는 단계이기도 한데 이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이 솔직히 코스피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시가총액 3조 원의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코스피 한 100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HD 현대로보틱스라든지 하나로보틱스 같은 좀 추가적인 상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로봇 산업이 현재는 테마주이지만 산업화의 모습을 갈 거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울러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0에서 15년 전에 코스닥 시장에 셀트리온이 혼자 있을 때의 그 바이오테크 산업과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고 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산업화가 되는 증시에서도 예. 그런 모습이 저는 로봇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시청자분들한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좀 여담으로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은 현재 어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그 로보월드 박람회가 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서 보시던 그런 로봇주들 있잖아요. 예. 지금 다 나와서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일종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일산 한번 가시면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막 네. 돌아다니고 있고요.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은 좀 기회라고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 뭐 100번 좋다는 말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듭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과정에서 이 모기업인 두산의 주가가 아주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정작 상장 이후에는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 최대주주 상장사와 신규 상장하는 계열회사의 관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확히는 22년 말까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 전부 다 33개입니다. 그중에 16개 기업이 최대 주주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인 경우인데요. 제가 그 16개의 커플들의 주가를 예.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모회사의 주가가 오르다가 자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모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예. 좀 조정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모회사가 뭐 나쁜 건가요?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일단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되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예. 당연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상장하고 나서 좋은 회사인데 왜 모기업의 주가는 같이 빠질까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가에서 장성한 장남이 살림을 차려서 분가를 하게 되면은 본가에는 그만큼의 가세는 줄겠죠. 예. 장남이 독립한 만큼. 그렇죠. 따라서 제가 이제 자녀의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가에서 이 똘똘한 자회사가 분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세가 기우는 게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30개 중에 16개가 이렇게 최대주가 상장사였던 예. 케이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페어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신규 상장 시장과 기존의 이 모기업들의 이 주가 관계도 함께 이렇게 참고하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재료의 소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자, 2년 전인가요? IPO 시장 아주 화랑을 보였죠. 2021년 당시에 신규 상장한 코스피 기업들이 코스피 200에 많이 편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역시 코스피 200의 편입 가능성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게 막 꼭 됩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한번 코스피 200의 편입은 매년 2번씩 정기 이렇게 좀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편입이 되고요. 두산이 편입이 되게 되면 이번 이제 12월 둘째 주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니면 뭐 내년 6월 둘째 주를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언급하셨던 것처럼 2021년은 우리나라 IPO 시장의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상장한 그런 때입니다. 당시에 14개 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지금 코스피 2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타율이 상당히 높았네요. 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을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좀 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도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산로보틱스는 시총은 뭐 한 100위 정도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실적이 될까요? 그 세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산업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그런 그 얼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정성 평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로봇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로봇주들은 전부 코스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코스피에 상장한 두산로보틱스는 그 산업의 대표성으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스피 200에 마치 자리를 하나 떼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상이 확실한 기업들은 편입되고 나서 더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예, 이미 주가나 반영이 수급에.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얘가 편입될지 안 될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편입이 되면은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요 이슈도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기업이 SGI 서울보증보험. 역시 몸값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가 13년 만에 공기업 상장이라고 들었어요. 흥행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흥행의 여부는 솔직히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3조 원의 시가총액이 공모가 밴드로 정확히 2.8조에서 3.6조 원입니다. 예. 이게 뭐 2.6조 원이 될지 3.6조 원이 될지 이거는 뭐 기관 수요 예측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이 서울보증보험은 언급하신 것처럼 13년 만에 공기업의 상장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두산로보틱스라든지 뒤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시장의 산업화를 주도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안정성과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 비상장 시절에 약 3조 원 정도의 문값이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컨센서스 기준으로 3조 원이니까 2.8조면은 싼 거고 3.6조면 높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말에 시내에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가면은 공영 주차장을 먼저 찾는단 예. 말이에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기업은 적정 주가보다 좀 많이 쌌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비싸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낮았었으면은 시장에서 더 흥행을 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좀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증권가의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뭔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예. 상황이고요. 이번에 IPO를 추진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6조에서 3.3조 원의 밴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 IPO 물량 중에는 가장 큰 물량이에요. 그리고 공모 자금도 이 5천억에서 6천억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산로보틱스보다 서울보증보험보다 더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0조 원대의 기존 그 그룹주들하고 2조 원, 3조 원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는 좀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우연인지 아니면 이게 연관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아까도 이제 그룹주 그러니까 모기업과 예, 자회사의 예. 상장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기준으로 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급차가 나서 서로 간에 영향이 많이 없다고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봇주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정작 상장 이후에는 동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에 따라서 2차 전지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체의 뭐 흥행이나 상장 이후의 주가는 또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로봇주와 다르게 또 산업화가 이미 네. 완성이 돼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공모가를 가지고 있는 머티리얼즈 상장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주가를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만 요 투자 아이디어는 다른 산업의 다른 IPO주들이 올라올 때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날 때 산업 전반적인 관심이 올라가는 것도 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상장한 기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2차 전지 부품주죠. 예, 신성 ST의 상장이 지금 청약은 지금 끝난 상태고요.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긴 한데 반도체 관련된 그 팹리스, 퀄리타스 반도체나 에이징랜드의 상장이 예. 또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아이의 상장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연말까지 IPO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IPO 시장은 매년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매년 10월과 11월이 가장 많은 물량의 IPO가 진행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IPO 시장 다 좋은데 물량이 많이 없는 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매년 10월과 11월은 그 물량이 없는 것도 해소가 되는 완벽한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1년 내내 IPO 시장 관심이 없으시다가도 10월과 11월은 IPO 시장에 어떤 기업이 올라오지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는 IPO 성수기 호황 시기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흥국증권의 최종경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